네, 안녕하세요. 안정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자, 광개토항 비문 속에 담겨있는, 또 신면조 속에 담겨있는 고구려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어왔죠. 신면조 문구. 자, 이제 글자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해석은 우리가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일본 측이 한번 해석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면조입니다.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자, 이 문구는 한국과 일본, 중국 연구자들 간에 아무도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자들, 해석 부분은. 자, 그리고 역접이죠. 그런데 외가 신면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자 뭐뭐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신면조 문구입니다. 자, 외를 주어로 해서 쭉 이어지는 문구로 본다면은, 한문 해석상으로 본다면은,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문구들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부분은 해석에 전혀 논란이 없거든요. 백제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고구려의 조공을 바쳐왔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과연 문제가 없는가?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가 신민년이 391년입니다. 391년 이전까지 백제신라가 고구려의 복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요.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복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정황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백제는 사실상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적도 없고, 이 광개토항대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고구려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게 백제가 고구려의 속민이었다, 조공을 바쳐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애초에 고구려 사람들이 쓴 내용 자체의 사실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빨간 문구는 어딘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쓴 내용 자체인데 거짓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신면조 문구는 이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신면조 문구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삼국사의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371년, 신묘년 391년은 20년 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영토인 평양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구 원왕이 전사를 해요. 이게 속민이 할 짓인가요, 이게? 분명히 백제는 고구려의 속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공을 바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니, 고구려의 고구 원왕을 전사를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6년 뒤입니다. 그 아들인 금구소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또다시 고구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391년, 신묘년의 바로 1년 전입니다. 백제 진사왕이 달소 진감왕한테 명령해서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 도건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이게 속민이 하시는 말이죠. 속민이 아니죠. 속민도 아니고 조공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고구려는 이 신묘년조 문구에서 뭔가 정확한 사실을 적지 않고 있어요. 자, 신묘년조 문구는 바로 이 문구를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분명히 광개토항이 즉위하는 신묘년까지도 백제와 고구려의 양자대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개토항비는 무슨 중국 사관이 다음 해 이전에 멸망한 왕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포평을 하면서 적어주는 그런 정사료 역사서가 아니라고만 하는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묘비입니다. 이 고분의 묘지명이나 묘비에는 묘주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 사람의 공덕에 대한 과정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보통 무덤 옆에 서 있는 이 묘지명 이런 거, 비석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도 안 써놓습니다. 보통 좋은 얘기에 써놓죠. 아무리 친일파 묘비 이런 거 한번 뜯어보십시오. 다 보면은 이 사람의 공덕을 찬양하고 주로 후손들이 이 사람을 이제 기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개토항 비문은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항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적은 훈적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석비라고 하는 거는, 금속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왕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왕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조선시대 옛날 관아토에 보면요, 송덕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지역의 수령이, 지방관이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면은 그 지방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송덕비를 이임해 갈 때 그 전에 세워주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왕조의 지방관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지 않은 나쁜 놈들 있죠. 나쁜 지방관들이 다른 지역 이임해 갈 때 백성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왜 자기 송덕비는 세워지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역 백성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금속문에 어떤 쓰여진 어떤 목적, 의도 자체를 명확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 비의 어떤 그 원래 의도와 그 진실성을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이 비문 내에 설정된 이 고구려의 어떤 목소리,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왕 비문 내에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천화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년조에도 보면요, 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복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에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이 종채법 관계 하에서 자기들의 하위에 있는 신하국가였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고구려는 이미 남쪽으로 전쟁을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는 과정에서,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백제를 자기 하위에 있던 국가들, 자기한테 마땅히 복속해야 되는 국가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세기 초반 당시에 고구려인들은 광개토왕비를 세울 당시에 요동이라든가 압록강 위역, 한반도 일대를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천하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천하에 있는 뭐 신라, 백제, 뭐 가야 이런 여러 세력들은 전부 다 마땅히 광개토왕, 그러니까 고구려 왕한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설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이 지향했던 하나의 또 일종의 이념이자 또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과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천하 속에서 갑자기 왜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다 건너에 이 한반도의 그 고구려의 천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 세력인 왜가 등장을 해서 고구려 중심의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깨트렸다. 자, 고구려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광개토왕이 여기에 대해서 분연히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근대 시대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반도 남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까지는 고구려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백제가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는 광개토왕이 내려가서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휩쓸고 다닌 거는 침략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왕가의 군사활동의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지역은 백제와 신라 같은 세력들이 고구려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고구려 천하 속에 포함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비문에서 고구려 중심의 안정된 국제 질서 속에 있던 천하를 위협하는 이 세력으로서 왜라고 하는 외부 세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조뿐만 아니라 영락 9년조 10년조라든가 영락 14년조에 보면은 이 비문에 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최소 9번 이상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영락 10년조에도 신라를 침공해서, 왜가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 왕이 고구려한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광개토왕이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격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락 14년조에도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지역,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침입해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걸 광개토왕이 직접 가서 격퇴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전쟁들, 심지어 대방 지역은 황해도 지역인데 왜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남해안을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하는 것이거든요. 자, 실제로 이 전쟁들은 왜가 주도했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반도 남부의 최대 세력이었던 백제가 주도했거나 혹은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문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백제는 원래 고구려의 복속민이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다만 국제질서를 위협했던 것은 외부 세력, 바다 건너의 외부 세력인 왜였다 라고 설정이 된 겁니다. 허구로 설정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 남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왜가 함부로 쳐들어와서 기존에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천하질서를 파괴하고 위협을 했다. 여기에 광개토왕이, 히어로인 광개토왕이 분개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활약을 펼쳤고 결국에는 고구려 중심의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되찾았다 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왕비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결국 이 비문에서 왜라고 하는 존재는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명분으로 설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4세기 당시 한반도의 실제 정세는 북방에 고구려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이 있고 남방에 백제가 가장 큰 세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왜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 쪽으로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문에서는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북방에 고구려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고 남방에 왜라고 하는 세력이 침입해 들어와서 백제 신라를 못 살게 굴고 마치 자기 밑에 넣을 것처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강대한 세력처럼 설정이 됐을까요?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광개토왕 비문은 이 비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극적인 구성 속에 빠져들게 만들게끔 하는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가 이 전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고구려가 주도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력한 악당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보통 뭐 트리스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부왕인 광개토왕이 강대한 세력인 왜를 물리치고 원래 국제질서를 극적으로 회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왜라고 하는 세력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대하게 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최근에 이 비문을 바라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요. 아니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든 뭐 이렇게 이런 그 히어로들이 등장할 때 이 상대역 악당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설정이 되죠. 가끔은 이제 주인공이 약점을 잡고서 주인공을 가끔은 이제 거의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 강대한 세력을 주인공이 극적으로 물리치고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내거나 물리칠 때 우리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광개토왕비에서 바로 그런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왕가의 업적을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과장하는 피해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설을 최근에 내신 분도 제1교포세요. 네,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이성치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 정년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1교포 분들이 일본과 한국이 어떤 중간 정도 지점이 있으면서 양국에서 이제 제시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또 시각을, 중간자적 시각을 또 제시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 전쟁 사실을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왜곡해서 넣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전쟁만 같은 경우 해도요, 한국전쟁을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이다. 북한이 먼저 남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북침입니다. 예. 남한과 이제 미국 제국자들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전쟁의 어떤 원흉, 전쟁의 발발 원인과도 관련이 되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갔다라고 해서는 자기들이 김일성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책임이 나중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이 먼저 남침해갔다고 하는 거를 절대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불과 현대사만 해도 70년 전에 있었던 현대사만 해도 이렇게 큰 왜곡을 통해서 중국이 또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또 완전히 다른 기억입니다만, 자, 이런 그 기억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협,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 백제나 신라 이런 국가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고구려는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그 고구려인들의 어떤 욕망,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이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금성문, 당대의 금성문에 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에 드러나는 어떤 큰 과장, 이런 것들,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지난 100년 동안 뭐 했냔 말이죠. 1600년 전의 텍스트, 이 비문에서 이거를 근대적 상황에 투영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일본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러일 전쟁의 어떤 현실적 상황을 갖다가 이 비문에 투영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면 저 북쪽에 지금 러시아를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저 옛날에 우리 왜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북방의 강대한 세력이었던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래서 심지어 광개토항비를 일본으로 가져와서 전시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분개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런 기도를 해서 광개토항비를 실제로 가져오려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시민사학자죠. 이 고대의 역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2차 왜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자,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일본의 그 역사 침탈에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 하에서 이 비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성,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 자체를, 사실은 그런 냉정한 시각 자체를 들이대기는 좀 어려웠던 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연구도 뚜렷한 한계가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과도한 근대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로 인해서 19세기 말 이래로 거의 100년 가까이 광개토항비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사서든 금성문이든 간에 이 고대 국가들의 외교적 허세라든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광개토항비문처럼 1차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의 문헌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 해석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료가 왜곡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역사적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게 바로 역사학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역사가 2차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현대 국가들의 국수주의적인 역사관, 과도한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일본 시민사학자들의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떤 현대, 근대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2차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역사 교육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든가 초이 종건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과도한 어떤 국수주의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비판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광개토항비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 연구를 하고 또 한국사 역사 교육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수주의라든가 이런 그 국가주의적인 어떤 관념에 의해서 조금 편향적으로 혹은 조금 왜곡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가슴 깊이 한번 반성하고 또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문학으로서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요, 역사는 현재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회, 외교적인 이해관계를 정당화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연시되고 있는 이념들,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이 광개토항비의 역사 문제, 연구사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의 어떤 정치, 사회, 이념의 어떤 갈등의 와중에서도 이 각종 현안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인문학의 어떤 또 역사학의 근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오늘 광개토항비 연구사에 대한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